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연구개발실 기후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오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코이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에서 캄보디아의 물관리 및 그 수자원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과 이렇게 강연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코로나19는 그런 부분을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이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의 그 전반적인 주제가 그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물관리라는 어떤 그런 부분, 즉 물을 관리한다라는 얘기는 물을 잘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의 어떤 물 관리나 물의 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또는 가속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물 관리를 더 어렵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적절히 안전하고 그 깨끗한 식수를 보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작물이라든지 생물의 어떤 그 생육을 위한 어떤 물을 보급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사용된 물을 다시 자연계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사용된 그대로에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용된 물을 다시 재처리를 한다라든지 재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규모의 메콩강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톤레샵 호수도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하에 또 상당량의 지하수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국민은 그 깨끗한 물을 식수로서 보급받고 있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로 농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지하수라든지 어떤 개울물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안전한 물이라고 우리가 그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캄보디아국도 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과 어떤 예산을 좀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러한 과정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많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그러한 과정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 과정 안에서 그 우물물이라든지 지하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후변화가 예를 들어서 토양 오염이라든지 물의 오염이라든지 또는 가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식수를 공급받지 못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부분을 그나마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 강의를 같이 해주시는 캄보디아국의 그 공무원분들께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근본 그 코이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에서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셔서 캄보디아의 물 관리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연 내용은 도시 기후변화 대응과 그 다음에 그 사례로서 광주시의 도시 평가 모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되짚고 본 강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상과
기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일 얻게 되는 어떤 일기예보라든지 날씨의 어떤 예보, 그러니까 오늘 눈이 올 것이다, 오늘 비가 올 것이다, 오늘은 뭐 태풍의 위험이 있다, 바람이 많이 불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기상의 내용이 장기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 범위가 그 지역에서 쭉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그 지역의 기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는 보통 세계 기상에서 WMO에서는 30년 정도로 그 기간을 잡고 있고, 30년 정도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바로 그 지역의 기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콩강 같은 경우는 열대 그 몬순 기후로 그런 식의 지금 기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와 같은 기후가,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선이, 이 회색 선 가는 것이 지금 평균적으로 가고 있는 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몬순에서 그 메콩강 캄보디아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한파가 온다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뭐 호우가 내린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평균적이지 못했고 그다음 불규칙한 어떤 통계상의 어떤 수치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바로 기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기후가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그 기후 형태들에서 새롭고 불규칙하고 변칙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석사과정 때부터 열섬이라는 그 도시의 미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 연구를 쭉 해보다 보니까 그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를 저 나름대로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를 그 기후변화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그 자연 기후적 변동폭이 커진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극지방의 얼음들이, 뭐 빙하들이 상당 부분 녹게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라든지 호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뭐 지구상의 저지대에 있는 육지 부분들이 잠길 수 있는, 이게 극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전 지구적으로 재앙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많은 과학자들은 그런 부분을 앞다투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기반을 두어서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인가, 기후변화라는 것은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제가 연구한 결과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니까 벌써 기후변화만 연구한 지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제가 판단하는 기후변화는 결국 인간이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기 중으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삶과 경제활동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또 대량의 어떤 쓰레기를 배출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모이면서, 도시로 모이면서 도시 이전의 자연공간의 곳을 훼손하면서 나무를 자르고 벌목을 하면서 그 지역의 도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실제로 대기 중의 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며, 그다음에 쓰레기의 증가, 그다음에 또는 쓰레기의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사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도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물론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자체에서 나오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또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게 되면 그 흡수한 만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다양한 생활과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은 결국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온실가스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구의 온난화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온실가스는 실제 대기에서 항상 존재하는 기체입니다. 지구 대기는 99%가 질소이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는 약 30여 가지의 온실가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UN 기후변화 협약인 UNFCCC에서는 7가지 정도를 온실가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전체 기체의 양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이다시피 여기 CO2라는 온실가스가 있고, CH4, 그 다음에 N2O, 그 다음에 HFCS, 그 다음에 PFCS, 그 다음에 SF6, 이런 식의 온실가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CO2 같은 경우는 보통 산림 벌채라든지 에너지 사용, 그 다음에 연료의 연소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CH4 같은 경우는 가축의 사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습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발생이 되고요. N2O는 그 석탄이라든지 폐기물의 어떤 소각, 그 다음에 질소 비료, 그 다음에 화학 비료 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HF6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울 때 사용하는 에어컨의 어떤 냉매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안에서의 가스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PFCX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제로서 활용이 되고, SF6 같은 경우는 전기 제품 및 또는 변압기 등에서 어떤 절연체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 GWP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는 얘기로서 그 지구 온난화 지수를 의미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지금 CO2 같은 경우는 1이라고 적혀 있고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CO2 1톤은 지구 온난화에 1만큼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메탄 CH4 같은 경우는 CO2가 1인데 21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가 21톤이 있어야 메탄 1톤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310, 그 다음에 140에서 11,700, 그 다음에 최대 9,200, 23,900 전부 다 CO2 대비 최대 23,900배까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산불화질소인 NF3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식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GWP가 17,200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온실가스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는 저와 같은 부분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배출원은 도시 공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그 전기하고 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가 전체적으로 25%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라든지 또는 증기발전소 또는 전기 및 열의 어떤 산업 소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석탄이라든지 또는 천연가스, 기타 어떤 화석 연료들을 연소할 때 나타나는 배출되는 온실가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석탄계 또는 석유계 어떤 연료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커서 궁극적으로 지양해야 할 점은 그 신재생 에너지 형태로 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토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벌채라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나무를 자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가축을 키우는 거 또는 토지 이용 자체에서 상당 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업태를 보게 되면 농업이라든지 또는 임업,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 부분인데요. 전 세계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화학 제조 또는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그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 또는 시멘트를 생산하는 부분들, 종이를 만들고 또는 반도체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그 발생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은 교통 부분입니다. 교통 부분은 전 세계 배출량에서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항공이라든지 이제 기차 그런 부분들이 그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이제 도시 공간에서는 이제 자동차라는 부분들에서도 배출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관점에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발전해서 실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된 전기를 충전해서 운행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발전소에서 석탄 또는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전기를 가지고 재충전하는 어떤 형태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친환경 자동차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활용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기타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석유 정제라든지 또는 유출 또는 누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어떤 그 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메탄이 누출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아직 현재 기술로서도 저 누출되는 양을 잡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전체 배출량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물이라는 건 우리가 재료를 사다가 음식물을 만들어서 먹고 나서 버리는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와 같은 형태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농장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을 다시 유통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소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버리는 그 전 과정을 의미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빌딩이란 건축물이라는 것이 건축물을 해서 그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설계 단계, 그 다음에 시공 단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단계와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폐기하는 단계, 이 전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온실 효과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구 대기층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가스인데, 온실가스는 그 태양에서 본 그림과 같이 태양에서 들어온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 대기층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온실 효과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온실 효과가 있어야만이 지구의 기상 체계가 현재와 같이 항온 체계로 유지가 되면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생태계가 보존되고 어떤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구온난화라는 부분입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는 온실 효과가 있을 정도의 그 온실가스만 그 지구상의 대기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의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도한 온실효과가 발생된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온도가 올라가고 표면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구의 기상체계가, 순환체계가 바뀌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기후변화라고 같이 연동지어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구는 그 카본 사이클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 이거는 그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과도 다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구상의 탄소는 기본적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자연에서 자연이나 빙하라든지 어떤 식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이런 부분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온실가스량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지구 온난화가 야기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구 온난화부터 기후 변화, 온실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기후 변화는 어떨 것인가 라는 부분이 아마 좀 궁금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암울한 말씀입니다만 지구 온난화는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기후 변화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평균 온도 같은 경우는 과거 100년보다 현재에 들어와서 적게는 0.7도, 많게는 1도 가까이 상승했다고 많은 어떤 그 연구 보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 온도입니다. 평균은 지구 전체의 극지방까지 포함한 평균 온도이기 때문에 1도라는 느낌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10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마이너스 10도까지 나타나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CO2 농도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측정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 CO2 농도는 415 ppm 이상을 초과한 상황.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어떤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미래의 기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금세기 말이죠. 2100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잡자면 5도, 조금 강하게 좀 잡자면 최대 8도까지 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매년 그 회의를 하는 건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최근 들어서 몇 년간 그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의 위기를 전망하는 설문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요쪽에 요 라인, 이 Y축 라인은 전 지구 전망에서 어떤 것이 가장 임팩트가 큰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축 라인에서는 그러면 전 지구 전망에서 어떤 것이 정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를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X축과 Y축이 각각 영향과 가능성이라면, 이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영향도 많고 가능성도 큰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19년 3년 연속 극심한 기후 위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실패를 한 부분이 2위로 나오고, 세 번째는 자연재해가 뽑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1, 2, 3, 이 순위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가장 지구상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기후변화의 문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도시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될 것이고, 그 인구가 모이면서 인구의 삶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 활동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발생하게 되고, 지구의 온난화의 결과로서 결국 홍수나 폭우, 폭염이나 한파, 그 다음에 폭설, 냉해, 태풍,
미세먼지, 뭐 각종 뭐 전염병, 가뭄이라든지 사막화, 강수량의 변화, 어떤 빙하의 해빙, 그다음에 생태계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이미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나타난 뒤에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더워지고 또는 더 추워지고 더 비가 많이 오고 더 가뭄이 오는 어떤 이런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이런 상황들이 그냥 일상화가 되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2018년에 기후재난이 매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2018년 것만 좀 추려서 보게 되면 뭐 유럽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독일, 뭐 인도, 뉴질랜드, 콜롬비아, 미국, 뭐 한국, 일본, 중국, 폭염과 폭우와 홍수와 허리케인과 산사태와 산불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 브라질에는 아마존이라는 지구의 허파와 같은 열대우림이 있는데 1년째 산불이 나고 있어서 상당 부분의 그 흡수원들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도 뭐 이미 한파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강이 범람하여 그 실종자라든지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알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상당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를 최근 들어서 기후위기라고 말하는데, 국제사회가 이제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은가?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들을 기반에 두었다면, 아니면 그 내용을 토대로,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 지금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해왔어야 하는 문제지만, 여하튼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서 과연 도시는 안전한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내가고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그 피해가 도시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란 건 무엇입니까? 인구가 집중해서 살고 그 안에 건축물이 집중되어 있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대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도시는 기후변화의 원인론자이자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카툰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으로서 제가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강연을 할 때마다 활용을 하는 건데요. 물론 제가 그린 것은 아닙니다. 이 카툰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컷인데요. 이와 같은 자연환경에서는 물고기도 있고 물도 있고 토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와 나비도 날아다닙니다. 어느 날 인간이 도끼라는 도구와 백호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 공간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개발된 공간 위에 도시가 지어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강한 호우가 내려서 여기를 홍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물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개발했던 이 물들이 증발해서 대기 중에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지구상에도 물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 물이 결국 도시로 옵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끼도 들고 백호도 움직였지만 이렇게 홍수가 날 때 인간은 옥상에 앉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구 면적의 2%밖에 차지 않는 도시입니다. 전 세계 75%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8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어떤 형태로 올 거냐면,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만 신은 인간을 언제나 용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를 해준답니다. 하지만 자연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답니다. 기후변화와 이 지구온난화가 바로 용서하지 않는 자연의 어떤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시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의 원인론자이자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노력들은 되게 파편적일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또는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전 세계 노력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기후변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인지를 해서 2015년 파리협정의 결정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UN SDG라든지 UN 하비타트의 신도시 의제 전부 다 도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하지 않고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 득이고 실인가를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스턴 보고서를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게 되면 매년 전 세계 GDP의 1%만 소비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GDP의 5에서 20%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 즉 이전까지는 개발 논리와 기후변화라는 어떤 그런 환경의 보존 논리가 별도로 작동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는 개발 논리와 환경 논리가 서로 융합하면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후변화가 경제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기후변화가 이와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그냥 큰 틀에서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좀 그림 자체가 조금 잔인할 수 있습니다.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어놓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불을 켜서 물을 끓였을 때 대응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냄비 안에서 탈출하면 제일 좋죠. 근데 지구 온난화라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크게 두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두 번째, 여하튼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은 명료한 것 같다. 그래서 그 피해가 정말 크고 홍수라든지 산사태, 폭염, 한파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이걸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어댑테이션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병행해 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